자, 20페이지를 보시면요. 20페이지를 보시면 환율 제이커브 곡선 나오죠. 그렇죠? 요거는 그냥 뭐 하면 돼요. 따라가시면 돼요. 14번에 별표 쳐뒀는데 14번은 어떻게 봐라? 14번은 그죠?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면서 따라가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써봅시다. 요거 한 번만 쓰고 갈까요? 자,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 채권 지문을 할 거예요. 하기 전에 좀 원론적인 얘기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쓰고 시작하겠습니다. 뭐 교재 앞에다 쓰든 맨 앞에다 쓰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원론적인데 안 지키는 애들이 많아요. 쓰세요. 이 CCTV가요, 성능이 대땅 좋아요. 내가 여기서 뭐 보는지, 아이패드에 뭐 보는 것 같이 보여요. 내가, 그래서 앞으로 부원장님이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야한 건 못 볼 것 같아요. 농담할 때 웃어라. CCTV 성능이 되게 좋더라. 화질이 진짜 깨끗해요.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어요.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들었어? 머리카락까지 셀 수 있어 그랬더니 몇 개야?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셀 수... 내 머리가 셀 수 있을 정도니? 더워. 어제부터 갑자기 얼굴에 막 열이 후끈후끈 나서 열을 재봤는데 36.4도예요. 그래서 조 교수님 보고 얼굴 막 열 나고 그랬더니 조 교수님이 그러더라. 선생님 그게 뭔 줄 알아요? 뭔데요? 그랬더니 갱년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남자도 갱년기에 얼굴이 붉어지나 싶더라. 일단 쓰세요. 좀 너무 뻔하고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특히 1, 2번을 좀 잘 지켜야 돼요. 수업 열심히 잘 들으면 다음 주에 스벅 이모티콘이래. 스벅 기프티콘 하나씩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 그러면 안 돼? 자, 보내줘? 단톡방 만들어서 딱 2개만 뿌리는 거야. 그래갖고 제일 먼저 가서 이야, 괜찮은데? 일단 단톡방에 뿌린 다음에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2개, 불시에 막 밤 11시에 뿌리는 거야. 그럼 아침에 제일 먼저 일찍 일어나는 새끼 가서 처먹는 새끼가 먹는 거겠지. 쪼잔하게 아메리카노 이런 거 말고 막 3인 세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커피 이런 거. 야, 이 괜찮은데 이벤트?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지만 일찍 일어난 벌레는 일찍 일어나는 새에게 잡아먹히지. 박명수가 한 말이에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지, 그렇지? 자,
경제지문풀이법 한 문장 한 문장은 정확한 이해인데 이게 너무 비문학 독서는 다 똑같지. 근데 잘 봐. 경제는 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수능의 글들이 다 그런데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 그럼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니들이 이거 정확한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빨리 읽어. 빨리 읽으니까 빨리 읽지 말고 문장 이해되고 넘어가고 이해되고 넘어가고 이해되고 넘어가야 돼. 좀 이따가 채권 지문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빨리 읽지 말고 하나씩 보고요. 모르는 문장이 나오면 두 번 읽었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시하고 넘어가야 돼요. 조금 이따가 채권 지문에 두 번째 문단 가지고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어 풀어야 될지를 알려드릴게요. 다음 3번은 그냥 보시면 되죠. 자, 그래프 나오면 1대1 대응을 하라는 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제이커브 곡선 넘어가고 22번, 22쪽, 23쪽에 나오는 한계 비용, 한계 효용, 한계 편익 곡선.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고요. 한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계 비용, 한계 비용, 한계 편익은 뭐가? 재화를 한 단위 증가시켰을 때 드는 비용이 한계 비용. 기억나지? 볼펜 한 자루 더 만들 때 드는 비용. 됐죠? 한계 편익은 재화를 한 단위 내가 비용을 들였을 때 얻게 되는 효과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자, 되시고 24페이지 봅시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채권 나오는 거 봅시다. 채권이 뭐니? 채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연아, 쌤한테 10만 원만 빌려줄래? 다음 주에 줄게. 그러면 지연이가 돈이 있으면 뭐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10만 원 빌려줘. 그럼 난 빌려서 쓰고 다음 주에 갚으면 되잖아. 하연아, 쌤 1,0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랬더니 얘가 1,000만 원이요? 쌤 그건 뭐 빌려주고 그래요. 아 그냥 쓰세요. 그러고 이제 툭 주겠지. 그렇지. 고마워. 자, 이런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주위에 형들이 있어요. 친하게 허세 쩌는 형들이 있어요. 뭐 아이폰 좀 고장나면 뭘 그걸 또 고쳐서 쓰냐? 버리고 새로 사면 되지. 그러면서 지금 아이폰 7을 쓰고 있는 형이 있어요. 형 고장 안 났어? 그랬더니 아 새로 살려는데 고장이 안 나네. 막 이러고 있어요. 액정 한번 깨졌었잖아. 누가 바꿔주길래 그냥 쓰고 있어. 뭐 이러고 있죠. 자, 1,000만 원이 필요하면 잘 보세요. 1,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한 명한테 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뭐를 발행하느냐?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채권이라고 칩시다. 채권을 발행할 때 하나에 얼마? 하나, 이 채권 한 장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아, 10만 원 너무 작다. 100만 원. 그러면 저는 몇 장을 발행해야 돼요? 1,000만 원이 필요하니까 1억이 필요하니까 100장을 발행한다고 칩시다. 100만 원짜리 100장을 발행해요. 근데 얘가 보기에 마침 여윳돈도 있고 아, 저 사람 혹은 저 회사 혹은 저 국가는 저 나라는 믿을만해. 그래서 10장을 사요. 얘는 3장 사고 얘는 5장 사고 얘는 뭐 20장 사고 7장 사고 이렇게 다 사요. 그래서 샀는데 회사나 국가가 믿을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100장이 다 팔려요. 그러면 저는 1억이 생기겠죠. 대신 예를 들어서 액면 이자율을 처음에 2%로 해놔요. 그럼 1억에 대한 이자 2%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장을 샀으면 니들 이자 얼마예요? 2만 원이겠지, 그렇지? 그럼 2만 원을 주면 되겠죠. 5장 산에는 10만 원 주고 10장 산에는 20만 원 주면 되겠죠. 이게 채권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면 자, 만기가 예를 들어서 5년이었어요. 그럼 5년 동안 얼마씩 이자를 계속 해마다 주겠죠. 그러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얘가 이 채권 한 장을 들고 와요. 저한테 줘. 그러면 저는 뭐를 줘야 돼요? 채권 한 장당 가격이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었죠. 그럼 100만 원에다가 마지막 해 이자를 주면 되죠. 이게 채권이죠. 되셨니? 근데 쪼잔하게요. 쪼잔하게 어떻게 돼요? 국가가 발행하는데 쪼잔하게 뭐 1,000억 이런 거 잘 안 해요. 발행하면 일단 조 단위예요. 조 단위가 좀 많죠. 물론 5,000억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을 봅시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채권이 있대. 채권은 목적이 뭐라고요? 사업 자금 조달이에요. 자금 조달이죠.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준다. 뭐 많은데 일단 크게 국채랑 그다음 회사채가 돼.
그러면 얘들이 발행할 때 채권이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발행할 때 뭐와? 액면금액, 자, 그 다음 이자율, 그 다음 만기. 국가가 발행할 때 한 1조 이렇게 하는데 10조 이렇게 해요. 근데 10조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 뭐 여담이지만 그 니네 전국민 이제 재난지원금 나오죠. 경기도는 다 받았죠. 니네 다 받았죠. 엄마 아빠 받았을 거예요. 학생은 한 사람당 30만 원인가? 받은 거 진짜로 학생은 30만 원이에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20만 원? 아무튼 받았으면 좀 싸. 니네만 먹냐? 난 서울이라서 못 받았다. 4인 아무튼 그래서 우리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낼 거예요. 신청하면 아니 신청 안 해야 되나? 기부해야 되나? 신청을 받아서 기부할 수 없나? 모르겠다. 아무튼 누구를 줘야겠다. 우리보다 나보다 더 없이 사는 사람들을 줘야겠지. 아무튼 근데 3조 뭐 추경 예산 3조인가 뭐 하는데 뭐 야당 의원이 뭐라고 3조 빚을 내는데 국채를 발행해야 됐더니 빚잔치 하냐 막 이런 말 하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때 국채 450조, MB 때 1200조, 근해공주 때 1800조가 국채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는 게 누군지 조금만 보면 알죠. 그렇죠. 다음. 기가 막혀서 정말. 국채 발행하는데 쪼잔하게 이렇게 안 해요. 자, 10조 발행합니다. 10조. 10조 발행하는데 크게 합니다. 10조 했습니다. 그래, 10조만 가자. 액면금액 하나당 얼마? 1억에 발행합니다. 이자율 1.5%. 그래, 2%로 가자. 2%면 엄청난 거죠. 2%면 왜 엄청날까요? 10조에 2%면 얼마예요? 2천억이에요, 이자가. 야, 10조만 있으면 미국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미국 국채 사놓으면 돼요. 그럼 1년에 얼마 벌어요? 2천억을 벌어요. 1년에 2천억이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하루에 6억? 7억 정도 버는 거예요. 그냥 자고, 아, 오늘 너무 피곤해. 하루 종일 푹 집에서 자고 일어났으면 7억을 버는 거예요. 물론 우리 빌 게이츠 형님보다는 안 되죠. 알죠? 빌 게이츠 형아가 람보르기니를 사는 방법.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샀다. 그럼 람보르기니 사는 거예요. 5초 동안 5억 번 거예요. 진짜로 세계 최대 부자였었죠. 옛날에. 만기가 예를 들어서 5년이야. 아, 나 만기. 친구 중에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오늘도 이거 세 번째 수업하는데 자꾸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보세요. 이게 되죠. 그래서 이만기 씨랑 다르죠. 다음. 이 새끼 조만기예요. 다음. 그래서 네 번째 줄.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금액을 지급받는다. 그럼 이자액은 당연히 뭐겠니? 액면 이자를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바보 아니면 다 알죠? 1억에 2%니까 얼마예요? 200만 원을 받겠죠. 그지? 연 단위로 지급된다. 첫 번째 문단은 지금 뭡니까? 어려운 개념 없고 그냥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채권은 만기일 전에도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아, 채권이 있는데 채권은 언제? 만기 전에 거래도 된대. 만기 전에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의 형성에 되는 요인이 총 몇 가지가 나온다? 밑에 읽어보면 이제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죠.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채권 가격 형성에 1번 이 아이패드 자꾸 이상.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1년 안에 묻지마 교환 2번이 돼요. 그래서 이걸 문지르고 싶다고 그랬더니 서울에 압구정동 사는 여학생 하나가 고2짜리가 선생님 한 번만 꼭 자기가 해볼 수 없냐. 왜 그랬더니 선생님 바꾸실 수 있다면서요. 자기 그거 부시고 한 번은 부셔보고 싶었대요. 해볼 수 없냐고 그래갖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바꿀 수 있다면서 그랬더니
그 즐거움을 왜 너한테 줘야 되냐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내가 살면서 언제 아이패드를 내가 에이 심심한데 빡 이거 한번 해보겠냐고. 1,000원씩 내세요. 한 번씩 이렇게 깨는 기회를 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단. 이거 앞반에 수업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이렇게 끊어가면서 할 거예요.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자,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 조금 집중할게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각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다 알아요? 저는 몰랐어요. 이 질문 할 때 니들 굉장히 과묵해지더라. 아까 정말 힘들었다. 간만에 인강 찍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 선생님 잠깐 볼게요. 저는요, 이 두 번째 문단의 세 줄, 1줄, 2줄, 3줄을 세 줄을요, 문장이 되게 헷갈리고 어려워요. 그러면 문장이 어렵고 헷갈린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저는 이 문장을 읽고 나서 머릿속에 뭐만 남았느냐?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채권의 현재 가치예요.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뭐를 뺀 거?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채권의 뭐만 기억한다? 순수익만 따진다. 자, 보고 나서 쓰세요. 제가 쓸 시간 드릴게요. 조금 복잡해서.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매입가격을 뺀 순수익만 한다. 요것만 남겨둬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요? 그래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되냐면 매일 지급받게 될 이자액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액면 금액을, 자, 액면 금액이 있는데 얘를 각각 뭐? 현재 가치에서 평가한 값, 현재 가치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현재 가치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느냐? 자, 문장 읽다가요, 긴 문장이 나왔는데 삐리리리리 하는 수식하는 A는 B와 어떻게 된다라고 나오면 저는 이거는 말 그대로 뭐를 해버려요? 괄호를 쳐버려요. 그러니까 읽어도 돼 머릿속으로 일부러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이걸 외우지도 않아요. 이자액의 현재가치 평가하고 액면금액의 현재가치 평가한 채권의 현재가치라는 생각을 안 하고 뭐한 현재가치 그냥 이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얘는 머릿속에서도 뭐를 쳐요? 괄호를 쳐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돼요? 단순해지죠. 그러면 이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선생님? 얘들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뭐 나왔을 때 관련 선지가 나오면 뭐 하면 된다? 찾으면 된다예요. 관련 선지가 나오면 그때 와서 다시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괄호를 쳐버리세요. 비문학 지문이 몇 글자예요? 복합 지문은 1800자에서 2200자 내에요. 나머지 글들은 1200자 내외로 나와요. 요즘 조금 다시 길어서 1500자 나왔는데 옛날에는 800자도 있었어요. 그러면 길어지면요, 뭐를 해야 돼요? 요약을 해야 돼요. 압축을 해야 되고. 지금 니들 비문학 경제 지문의 오른쪽 지문 바로 밑에 24페이지 바로 오른쪽에 구조도를 통한 제시문 요약이 안 돼 있다. 그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어차피 문제 풀 거면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문장이 복잡하면요, 치환시켜버리고 요거를요 어떻게 해버려라? 그냥 괄호를 쳐버리세요. 그리고 이 보라색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문단에서 기억할 것 첫 번째는 얘예요. 되셨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보고 나서 하나만 더 읽고 쓸게요. 다음.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 아, 얘를 현재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를 반영한다? 금리를 반영한대. 그런데 가령 금리가 연 10%고 내년에 지급받을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겠죠. 그죠?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을 준다. 따라서 밑줄.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 가치 하락, 채권 가격도 하락. 아, 금리가 상승하면 현재 가치 하락,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뭐가 된다?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한대요. 자, 이거 보고 나서 머리에 남을 거 칠판 보세요. 뭐가 남아야 돼요? 금리가 뭐 하면, 다 같이 뭐?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이게 되겠죠. 야? 저는 첫 번째 문단을 읽고 나서 이 보라색 두 개만 머릿속에 남겼어요. 그리고 문제 푸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쓰세요. 쓰세요. 다 보이나? 세 번째 문단 보세요. 이제 세 번째 문단. 채권의 매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만기도, 친구야. 자,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 뭐가 나와요? 두 번째 만기.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자,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더 크다. 칠판, 만기가 뭐 할수록 긴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에 뭐가 더 크다? 중량간 가격 변동에 뭐가 더 크다? 위험이 더 크다 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위험이 더 크니까 얘들은 그 다음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를 기대한다?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런 말 들어봤죠. 뭐? 하이 리스크, 다 같이 하이 뭐예요? 안 들어, 그치? 들어봤나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치?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고수익을 얻으려면 그만큼 뭐를 감내해야 돼요? 리스크를 감수해야 돼요. 주식에서 6개월 만에 1억을 만드는 방법은 10억을 투자하면 돼요. 6개월 만에 1억이 될 수 있죠. 그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은 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보세요.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얘들아, 덜 민감해지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급해져요? 기울기가 완만해져요? 완만해지겠죠. 오른쪽 문제 답이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여기 밑줄 쳐야겠죠.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다음, 또 액면금액과 이자율의 약정을 있는 지급불능 위험. 3번은 뭐라고요? 3번은 지급불능 위험이죠. 자, 지급불능 위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칠판 잠깐 봅시다. A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는 핸드폰을 만들어요. 그죠? 아, 갤럭시 노트 8 쓰는 사람. 핸드폰. 한 명은 있을 만도 한데. 없어요? 노트 8? 미니언즈 케이스 되게 예쁜 거 새 거 지금 2개 생겨갖고 주려고 그러는데. 선물로 드릴게요. 나쁜 새끼. P사가 있어요. P사는, 그쵸? 둘 다 핸드폰 만든. 이 회사는 지금 망했어요. 자, 자, 망했죠. 얘들 둘 다 뭐를 발행하냐면 회사채를 발행해요. 근데 잘 보세요. 둘 다 액면금액이 둘 다 1억씩이에요. 너무 큰가? 그래, 1억으로 가자. 둘 다 1억, 그게 너무 많다. 100만 원이에요. 얘도 100만 원. 이자율이 둘 다, 얘는 1.5%, 얘는 이자율이 2%예요. 만기가 예를 들어서 둘 다 5년이에요. 얘도 5년이에요. 근데 처음에 하는데요. 처음에는 얘 P사도 어떻게 회사가 탄탄했어요.
A사도 탄탄해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둘 다 예를 들어서 1,000억씩 발행을 했는데 1,000억씩 발행했는데 다 완판이 됐어요. 완판이 됐다는 얘기는 채권의 발행을 사람들이 다 사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조금 불안하니까 2%를 올렸더니 다 사가요. 문제는요. 2년쯤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 뭐가 발생해요? 악재가 발생해요. 악재가 발생해서 경영이 약간 악화가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뉴스로 터진 거예요. 악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자, 니네가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채권을 10장을 샀어요. 근데 딱 봤는데 경영 악화에 뭔가 회사가 뭔가 부도가 날 것 같고 불안해요. 그럼 니네 가지고 있는 채권 어떻게 할까요? 빨리 처분해야겠죠. 왜? 냅뒀다가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회사 문 닫으면 1,000만 원 그냥 홀라당 잣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10장을 빨리 처분하려고 그래요. 처분하려고 그래서 한 장당 어떻게 100만 원에 내놨어요. 니네 같으면 사겠니 안 사겠니? 머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90으로 떨어져요. 안 사요. 80으로 떨어져요. 그래도 안 사요. 70만 원쯤 되니까 한 명이 사요. 69만 원 좀 떨어뜨리니까 또 두 놈이 사요. 68만 원쯤 되니까 사람들이 사겠다고 5명, 10명이 달라붙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디서 형성이 될까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왜 살까요? 회사가 사라지면 끝장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는 이유가 회사를 믿은 거예요. 왜? 어떻게든 3년은 버티겠지라고 생각하고 3년만 더 버텨서 5년이 딱 됐습니다. 만기가 되면 이거 들고 가서 어디로 들고 가면 돼요? 들고 가서 달라고 그러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70만 원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만기가 되고 나서 돈 달라고 그러면 얘는 얼마 받아요? 일단 한 장을 샀다고 쳐봅시다. 얼마 받습니까? 자기는 살 때 70만 원에 샀지만 이 채권의 원래 가격은 얼마였어요? 100만 원이겠죠. 이거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35%에다가 2%씩 더 생기니까 약 3년 만에 40%의 수익을 얻으니까 사는 거예요. 뭐랑 연결이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니까 지급불능 위험은 옆에다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보세요. 그래서 지급불능 위험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니까 위험이 높을수록 칠판 위험이 높을수록 가격은 어떻게 돼요? 낮게 형성이 되죠. 4번은 다른 자산 시장이죠. 이건 쉽죠. 다른 자산 시장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 봅시다. 볼 마켓일 때.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주식시장이 있고 활황이 있고 불황이 있어요. 활황은 잘 되는 거니 잘 안 되는 거니? 활황은 잘 되는 거고 불황은 잘 안 되는 거죠. 활황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볼마켓이라고 그래요. 볼마켓이 뭐예요? 자, 뉴욕에 월스트리트 가본 사람 손 가봤어요? 뭐 있어요? 동상 하나 있죠? 네. 어디 갔어? 찾아놨어요. 뉴욕에 가면 이런 황소 동상이 있어요. 겁내 크죠? 엄청 커요. 이게 월가예요. 월가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이밀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라 그래서 불마켓이에요. 불황은 뭐가 될까요? 느리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동물이죠. 뭐예요? 베어마켓이에요. 곰처럼 느릿하게 간다. 불황이에요. 근데 실제로 곰 뛰는 거 봤어요? 왜 어떤 사람이 촬영한 거 있죠? 차 타고 이렇게 어떻게 가다가 옆에 곰이 뛰길래 찍었는데 차 웅 하고 가는 거랑 곰 달리는 거랑 속도가 거의 비슷해요. 곰이 시속 엄청나게 빠르대요. 그래서 왜 곰을 만나면 죽은 척 해라. 그렇죠. 죽은 척 하다가 그냥 죽여요.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호랑이 만나면 막 그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러면 왜? 참기름을 발라서 이런 거 아니죠. 그렇죠. 호랑이 만나면 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니네 잘못 생각해서 호랑이 나무 겁나 잘 타요. 한 4m, 6m는 그냥 뽁뽁뽁 밟고 올라옵니다. 알겠어요? 그래 참기름 발라야 돼. 다른 자산 시장이 화랑일 때는 뭐예요? 화랑일 때는 채권 투자하겠니 안 하겠니? 참고로 알아두세요. 채권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에 넣어놨더니 10%, 20% 수익이 나. 채권 살래, 주식 살래? 당연히 주식 사겠죠. 그러니까 화랑일 때는 채권의 가격은 떨어지고 불황일 때는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니네 눈이 점점 맛이 가고 있어요.
자, 22번 봅시다. 22번이 핵심이에요. 집중. 이제 10분 안에 경제 끝나고 EBS 넘어갈 거예요. 좀만 참아요. EBS 보세요. 아, 저 EBS래. 22번 보세요. 위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 미루어 알 수. 자, 요건 지울게요. 1번 집중합시다.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금액은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칠판 액면금액은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이런 말 본문에 있다 없다? 본문에 없어요. 근데 일반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수능 기출 문제고 오답인데 잘 보세요. 선생님, 전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지는 액면금액은 첫 번째 문단에 액면금액은 채권이 발행될 때 정해진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액면금액이 어떻게?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것이다 라는 말은 본문에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 마스크, 저기 있나? 도대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이거래요. 그래서 제가 해봤어요. 잘 봐요. 이자액 더하기 액면금액은 뭐? 현재 가치래요. 이게 왜 그랬더니 선생님 이해할 줄 몰라요? 그러더라고.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넘겨보세요 그랬더니 현재 가치 빼기 이자액은 뭐가 돼요? 액면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그래 보자. 그래 네 말대로 해보자. 그럼 액면금액을 지금 그럼 액면금액이 얼마니? 이게 궁금하지. 그럼 우리 액면금액을 그려볼까? 정해볼까? 네 선생님. 자 액면금액을 X라고 치자. 됐지? 그러면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빼면 되겠네. 그지? 네. 그러면 액면금액을 몰라. 액면금액을 몰라. 그러면 이자액은 알 수 있니? 모르지?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래, 이자액도 안다고 쳐. 그럼 자,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뺀 게 액면금액이래.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마니? 그랬더니 현재 가치요? 현재 가치는요. 뭐가 현재 가치니? 이자액 더하기 액면금액이 현재 가치예요. 이자액에서 액면금액을 더해서 이자액을 빼면 액면금액이지. 그치?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직도 이해 안 가? 자, 잘 봐. 자,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빼면 액면금액이래. 그래, 액면금액이 얼만데? 그럼 현재 가치에서 이자액을 빼라니까? 그럼 현재 가치는 얼만데? 현재 가치는 액면금액에서 뭐? 이자액을 더한 다음에 이자액을 빼면 그게 액면금액이야.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런 애를 만나면 찌르고 도망가야죠. 그죠? 말이 되니 안 되니?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어쨌든 본문에 없다는 거. 다음 2번. 채권의 순수이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될 이자액을 합산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경우. 칠판 순수이익은 여기 있죠? 보라색. 이거는 일치 불일치죠. 2번 답하면 진짜 눈을 진짜 빼서 씻은 다음에 다시 넣으셔야 돼요. 깨끗하게. 토끼가 간 빼내듯이. 미안합니다. 다음. 빨리 사과해야지. 3번. 다른 지급 조건이 같다면 채권의 액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 가격은 얘들아 액면 이자율이 높다는 얘기는 뭐를 많이 준대요? 이자를 돈을 많이 준대죠. 그럼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니? 떨어지겠니?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 답은 몇 번? 4번이 되죠. 지급 불능 위험이 커졌으면 아까 칠판에 써놓은 요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4번이 됩니다. 됐죠? 5번은 낮게 되겠죠. 넘기세요. 27페이지 25번 봅니다. 자, 25번. 제가 칠판에다가 표를 하나 그릴 건데 빈칸 ABC를 메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을 맞힌 애가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제가 바로 알죠? 칭찬합니다. 25번 문제에다가 25번 문제 옆에다가 표를 좀 그려보세요.
숙제를 안 해온 녀석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니까 지문을 빨리 읽어보시고 하세요. 자, 여기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을 채워보세요. 봅시다. 한개 대체율이니까 칠판 뭐가 돼요? A는 2가 되겠죠. 하나씩 개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얘는 2가 맞아요. 그러면 여기니까 여기가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까요? 4가 돼서 여기는 뭐가 돼요? 12가 되겠죠. 요거까지는 쉽죠? 맞아요? 문제는 얘죠. 25번 문제 보기의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3보다 작아지게 된다? 밑줄 쳐둡시다. 그러면 여기는 단순히 보면 뭐가 들어갔어요? 니네는 아마 2를 쓰고 여기다가 아마 3이라고 썼을 겁니다. 단순히죠. 그런데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3보다 작아지게 된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맞겠죠. 그런데 3보다 작아지니까 여기가 2 or 뭐가 될까요? 1이 되고 그래서 여기는 답이 3 or 4가 되겠죠. C는 이렇게 되겠죠. 살짝 제가 만든 변형 문제예요. 되셨나요? 자, 다음 주에는요. 뭐를 수업할 거면 저기 있는 31페이지에 있는 31번 문제 와요. 그 다음 34, 35번 지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거 2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좀 내드릴게요. 숙제를 좀 씁시다. 다음 주 전체 숙제 내드릴게요. 올 2일 숙제예요. 많지 않아요. 경제교재 두 지문 두 개 내가 스터디 5-1주차 오늘 좀 이따가 나누는 교실 현대시 프린트 1강 2강 숙제가 좀 작죠? 적죠? 이 정도만 푸시면 돼요. 현대시 오늘 나눠줄 거예요. 받았어요? 1, 2, 3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중에 1, 2강만 푸시면 돼요. 프린트는 1, 2, 3강인데 오늘 EBS 2강까지밖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2강까지밖에 못 할 거예요. 아니야, 니네 3강까지 할 수 있나? 아니요. 아. 수업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왜 니들이 정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 집어넣으시고 블랙핑크랑 EBS 수특이랑 2개 꺼내시기 전에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일단 전부 다 넣으세요. 자, 수특은 페이지 75쪽을 피시고요. 수특 75쪽을 피시고요. 블랙핑크는 45쪽을 펴두세요. 그리고 수특 먼저 보겠습니다. 수특 먼저 볼게요. 수특은 75쪽, 블랙핑크는 45쪽. 수능특강 75쪽이고요. 자, 다시 한번 현대시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복습 가볍게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는 일단 뭐부터 보자? 제목부터 보고 다음 시는 몇 번 읽자? 2번 정독합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독하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거 화자, 대사 집중할까요? 할 땐 알고 놀 땐 놉시다. 상황, 정서 및 태도. 왜 이게 내용적인 특징이라면, 이게 내용이라면,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형식과 관련된 것들 중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표현상 특징이 있겠죠. 모든 시는 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하나 더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쓰자면, 자, EBS 고전시랑 현대시는 굉장히 좀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왜? 수능에 무조건 한 작품씩 나오기 때문이죠. 고전시도 작년에 월서는 16경과나 마찬가지고 최근 몇 년간 수능의 경향은 EBS에 있는 거 절반, EBS 바깥의 절반 이렇게 나와요. 그럼 EBS 절반에 있는 거에 대한 해석이 완벽해야 돼요. 그래서 고전 볼 때 우리가 해석을 시험을 보는 이유도 해석만 완벽하면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작년에 월서는 16경과에서 해석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함축적 의미 가지고 굉장히 애들이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있었었죠. 그 다음 현대시도 작년에 윤농주에 뭐가 나왔어요? 바람이 불어가 나왔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한 작품, 다른 작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EBS를 공부할 때 EBS 그 수특 같은 거 공부법을 보자면 공부법에 특히 문학에 해당되는데 문학 그리고 수능부터 먼저 봅시다. 수능을 공부한다면 우리가 봐야 될 게 3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 주요 내용을 알아야 되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 두 번째 주요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글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다? 주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능을 공부할 때, 수능을 볼 때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될 노래가 시가 바로 뭐냐면 김소월의 님의 노래예요. 김소월의 님의 노래에 대꾸법이 쓰였다, 반복과 변주가 쓰였다, 뭐 요 부분에서는 뭐가 된다는 거 달달달 외우는 걸 뭐라고? 미친 짓이다. 왜? 수능에는 그런 걸 외워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외울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자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이 작품의 특징 중에 이게 뭐고 이게 함축적 의미가 맑은 노래가 뭘 의미하고 수를 놓는 게 뭐고 달달달 외우는 거는 뭐라고?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됐어요? 언제 공부할 때? 수능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뭐를 공부한다면? 내신을 공부한다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문학인데 내신일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꼼꼼. 하나하나 다 외워두면 촘촘. 다 뭐 해라? 외워두면 편하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EBS 현대시를 가지고 수업할 때 굉장히 꼼꼼하게 좀 봐줄 거예요. 왜? 여기는 내신도 봐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수업하면서 이건 내신하는 사람은 이건 외워두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꼭 외워두시면 됩니다. 수능 보는 친구들은 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는 감상법을 배우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두 가지 다 아우르는 수업을 할 테니까 봅시다. 자, 제일 첫 작품이 바로 김소월의 님의 노래예요. 제목 님의 노래. 김소월이 누군지는 몰라도 돼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1강을 푼다 그러면, 자, 요거는 써두시고요. 1강을 푼다 그러면 몇 번 문제부터 읽었어야 될까요? 1강을 푼다면 3번 문제부터 읽었어야 되죠. 그렇죠? 3번 문제부터 읽었어야 돼요. 되셨죠? 자. 이 노래부터 볼게요. 수특입니다.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찾아야 될 게 화자, 대상, 상황, 정서 및 태도, 표현상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그리운 우리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님이 지금 내 옆에 있니 없니? 두 가지 벌써 나왔네요. 님의 부재가 되죠.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뭐? 그리움. 한 문장 보세요. 읽고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지금 수업 안으로 서 있은 지 딱 12시간이 다 돼갑니다. 발바닥이 불날 것 같아요. 손으로 이렇게 막 만지고 싶은데 손이 썩을 것 같아서. 다음. 그리운 우리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아, 내 마음에 님의 노래가 있다. 뭐 그 정도 되겠죠. 맑은 노래니까 청각이겠죠. 그죠? 뭐 이 정도는 쓰지도 말고요. 설마 노래가 청각인지는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긴 날을 문 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님의 고운 노래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표현상의 특징 나왔네? A 부분의 표현상의 특징은 뭘까요? 앞으로 표현상의 특징은 무조건 보라로 쓸 겁니다. 왜? 어저께 그렇게 정했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 A 부분에는 A 위에 줄이랑 밑에 줄이랑 접어놓고 딱 펼치면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다 같이 뭐? 그렇지. 다 같이 뭐? 대구가 되죠. 그런데 똑같이 뭐예요? 해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저물도록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뭐 하고 있어요?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니? 살짝 바꾸고 있니? 살짝 바꾸고 있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반복과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반복과 변주라고 그러죠. variation. 자, 변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유사한 뭐? 동사구조의 반복이 되죠. 대보다 보니까 가능하죠. 유사한 동사구조의 반복. 내용도 보면서 표현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다음.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수근이 깊이 들어요. 아, 그러면 님의 노래가 도대체 뭐니? 님의 노래를 통해서, 자, 칠판 보세요. 화자가 지금 현재 내 자문이니까 화자는 나예요. 내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얘기하고 있죠. 그죠? 내 얘기하면서도 뭐의 노래가 있어요? 님의 노래도 얘기하고 있죠. 그럼 주된 대상은 이건데, 지금 현재 님이 부재한 상황인데 나는 뭐를 들으면서 이 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포근하게 잠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님은 지금 현재 내 옆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는 내 마음속에는 님의 노래가 내 마음속에 항상 있다. 그래서 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어떻게 잠들 수 있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나가 나왔어요. 자, 우리 그러나가 나오면 보통 뭐라고 표현을 배웠죠? 얘들아? 물어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가 나오면 시상에 둘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시상의 전환과 시상의 반전은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볼게요. 시상의 전환은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시상의 전환이고요. 시상의 반전은요. 이렇게 된 게 시상의 반전이죠. 그럼 범위를 봅시다. 어느 게 범위가 더 클까요? 시상의 뭐가? 전환이에요? 반전이에요? 전환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돼요? 시상의 반전이 되겠죠. 요게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줘야 될 게 바로 이 시상이라는 단어의 개념입니다. 시상. 뭐를 시상이라고 할까요? 뭐를 시상이라고 할까? 시속에 담긴 화자의 정서, 생각,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어 놓으면 우리는 시상의 의미를 알 수 있죠. 뭐? 시속에 담긴 생각 혹은 정서 혹은 의미, 이거를 종합해서 시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의 전환과 시상의 반전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고, 그러면 여기서는 시상의 반전도 되고 시상의 전환도 되겠죠. 그러라고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일단 써두세요. 볼게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님의 노래가 이렇게 좋은데 자고 일어나면 남김없이 잃어버리게 되고,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또 잊고 만대요. 괄호에 두고 병신. 자, 듣는데 왜 바로 잊고 마는지 그러지? 무슨 말이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님이 부재한다,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칠판에 쓰는 게 정서 밑에 두는 그리움 말고도 뭐를 쓸 수 있을까요? 님의 노래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님의 노래를 어떻게 돼? 그러나 하면서 칠판 보세요. 이 님의 노래 때문에 내가 포수분이 잠들 수 있고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어요. 제목에다 쓸게요. 저기 있는 이 님의 노래 때문에 내가 뭐를 얻는다? 마음의 위안을 얻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가 포근해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포근해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나 하고서 다 까먹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를 쓸 수 있을까요? 안타까움을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안타까움을 쓸 수 있겠죠. 다음 표현상의 특징에 자 보세요. 종결의미만 쭉 보세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가 들어가 있죠.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어요? 여로 끝나는 게 대단히 많아요. 이 여로 끝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로 끝났으니까 너를 사용한다?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두 번째, 뭐가 됩니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겠니? 칠판 동일한 뭐 종결 어미의 뭐로 반복으로 뭐를 주고 있다?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리듬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겠지.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죠? 자, 나오면서 수특에 나오면서 개념들 선지의 개념들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싹 정리해 줄게요. 오케이? 야.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니네 3강까지 나가겠는데? 아, 너무 어렵다고? 그렇죠. 자,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나. 두 번, 세 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됐고요. 그 다음 어디를 보시느냐? 블랙핑크 75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블랙핑크 75페이지, 45페이지 미안합니다. 45페이지에요. 불핑 45페이지. 맨 밑에 핵심 정리 봅시다. 핵심 정리. 상황. 화자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으며 밑줄. 화자는 부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부지 하나님을 마음속에 간직. 정서 밑에도 3개 묶어두고 별표 하나. 님에 대한 기다린 사랑과 그리움, 심리적 안정감, 인식에 대한 허무감. 다음 페이지. 시어 님의 노래의 의미. 님의 노래의 의미는 님과 함께 된 시간도 있지만 밑에 거의 밑줄. 님의 부재 상황에서 화자를 위로하는 대상 밑줄. 됐어요? 다음 표현 반복과 변주의 동그라미. 그 다음 밑에 줄에 요의 반복을 통한 운율감 형성. 다음 주제 님에 대한 그리움. 님에 대한 그리움. 됐습니까? 자, 다음 수특으로 넘어가서 한용운 수의 비밀. 요거 하고 잠깐 쉽시다. 한용운의 수의 비밀. 나는, 자, 지문 봅시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다 지어 놓았대. 수를 넣는데 수의 비밀이에요. 당신의 옷. 바로 요거부터 설명 좀 하자. 지난주에 우리 3인곡 배울 때도 했었는데 당신의 옷은 보통 뭐하니? 당신에 대한? 님에 대한 뭐라고 우린 배웠었죠? 그렇죠. 님에 대한 정성 그리고 사랑을 의미하죠.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좀 알고 시작합시다. 시 앞으로 어떤 시를 보든지 간에 요거는 무조건 다 찾는 연습하면 돼요. 여기에 청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자, 청자, 그지? 스피커. Yeah, 오케이, 있죠. 청자도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청자는 굳이 안 보고. 자, 당신의 옷은 님에 대한 정성, 사랑이죠.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시미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다 지었대. 그지?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 놓는 것뿐입니다. 자, 옷이 완성됐니? 완성 안 됐니? 옷이 완성 안 됐어. 뭐만 하면 돼? 주머니에다 뭐를 놓기만 하면 돼? 수를 놓기만 하면 돼. 수 놓을 줄 아는 사람? 십자수? 몰라요? 나만 할 줄 아네. 혹시 뜨개질 할 줄 아는 사람? 할 줄 알아요? 뭐 만들어요? 목도리? 저는 스웨터에 있는 삼선 꽈배기까지 만들 줄 압니다. 우리 이모한테 완벽하게 배웠습니다. 1등 신랑감이 되기 위해서 미싱 할 줄 아는 사람? 미싱, 자수, 홈패션 다 합니다. 왜? 독거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야죠. 저 조리사 자격증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따놨어요. 그래서 왜?
해야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 주부 습진 걸리고 그랬어요. 맨날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막 그래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막. 노비 같아요. 아무리 봐도. 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 와이프 친구들이 이제 저 친구도 왔었는데 그 집들이 할 때 와다가 야 와이프가 해주는 밥이 맛있냐 그래갖고 그럼 밥이 죽이지 라고 얘기했었죠. 밥이 죽이지 그죠? 밥이 죽이죠. 자 다음 어떻게 압력밥솥에 하는데도 밥이 죽이 될까요? 전자밥솥에 하는데도.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괄호하고 들어 퇴퇴. 자,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만들다가 냅두고 만들다가 냅두고 십자수 할 때 바늘로 시대에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넣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 알지만은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 아는 나만의 비밀이 있다는 거지. 나는 잘 봐. 여기서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바로 자 여기서 봐야 되는데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마음이 뭐 할 때? 긍정 부정 부정적일 때 뭐를 놓으면? 수를 놓으면 여기 잘 봐야 돼요.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주머니에 수를 놓으면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 동그라미 수 놓는 금실을 따라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별개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꿀꿀할 때 뭐를 놓으면 수를 놓으면 나의 마음이 어디로 간대요? 뭐?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대요. 자, 제가 이거를 보라색으로 썼어요. 나의 마음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대요. 쓰임 표현법, 표현상의 특징. 그쵸.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칠판 잠깐 보세요. 마음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야, 역설, 반어, 도치, 의나, 이건 은유, 이건 기본이에요. 그건 수능에 나와도 그것 때문에 답이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 너무 쉬우니까. 그렇지만 기본 선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해야겠죠. 내 마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렵죠. 보고 나서 바로 찾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의인한가? 라고 쉽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추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대요. 마치 뭐 있는 것처럼, 구체적 뭐처럼? 사물처럼 들어간대요. 그래서 우리 배우기를 칠판, 배우기를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관념에 구체하라고 배웠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자, 일단 쓰지 말고 보세요. 이걸 관념에 구체하라고 배웠는데 수능에서는 관념에 구체라는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잘 나오지 않고 다른 말로 어떻게 나온다? 그래, 이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잘했습니다. 감각적으로 제가 몇 번 했었어요. 감각적으로 형상화한다 혹은 감각적이라는 말 대신 뭐? 시각적으로 형상화한다 혹은 뭐?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이거를 통해서 내신을 하든 수능을 하든 나의 마음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다, 관념의 구체화 이런 거 외우지 말고 관념의 구체화, 아 이건데 내가 관념의 구체화 배웠는데 또 못 찾았네? 딱 보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꾸 입력을 해둬야지 찾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복습할 때는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채권 지문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똑같이 해보세요. 링크 필요하면 보내드릴 테니까 똑같이 해보시고 다시 보셔야 돼요. 돌아와서 내 마음이 뭐를 넣으면? 수를 넣으면, 마음이 뭐를 넣으면? 수를 넣으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주머니 속에서 뭐가 나와서? 주머니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맑은 노래가 나온다. 칠판 보세요. 수 놓기 전에는 마음이 무슨 상태였는데?
부정적인 상태였는데 술을 놓는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이 맑은 노래가 되니까 뭐로 바뀌어버립니까? 긍정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면 이는 술을 놓는 행위는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술 놓는 행위는 뭐가 됩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을 맑게 만들고 마음에 뭐를 주는? 마음을 맑게 만들고 마음에 위안을 주는 거죠. 술을 놓는 행위의 의미를 쓰시오 그러면 서술용어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죠. 내 마음을 뭐하게 만들고? 맑게 만들고 내 마음이 뭐를 주는다? 위안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됩니다. 자,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의 위안이 돼요. 그런데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한 보물이 다이아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님의 존재 아니면 님의 존재에 버금가는 어떤 가치 있는 것들 뭐 이 정도 되겠죠. 마지막 B 잘 볼게요.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 괄호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괄호 뭐라고?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 내가 짓고 싶은데 다 짓지 않는 거래. 말이니 방구니? 그죠? 방구죠. 자,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쓰인 표현법 다 같이 뭐가 돼요? 역설이 되죠. 자, 여기 개념 나왔으니까 잠깐만 설명합시다. 역설은 그래, 여기다 써볼까요? 그냥 칠판 보세요. 역설은 쓰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설명부터 좀 들을게요. 무슨 어법이랑 무슨 형용이 있어요. 무슨 쓰지 마세요. 몰라도 구별 안 해도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냥 진짜 쓰지 마세요. 절대 구별 수능에서 안 나와요. 무슨 어법이랑 그냥 그러니까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기억나죠? 그렇죠? 그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한 슬픔 앞뒤가 말이 안 맞죠. 근데 무슨 형용은 조금 더 어려운데 겉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속으로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니들이 그냥 역설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생각하면 그냥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 앞뒤가 말이 안 맞아요. 이것만 해도 돼요. 그러냐 아니면 그런데 그 속에 뭔가 새로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라까지 생각하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찬란한 고립. 돼요 안 돼요? 찬란한 고립. 역설 되니 안 되니?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될 입에서 4강에 나오잖아요. 찬란한 고립. 고립이면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찬란한 건 긍정이죠. 그러니까 역설이 되죠. 그러면 그 찬란한 고립 뒤에는 숨어있는 내포된 의미가 있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못한 것이라는 말은 다 짓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거를 다 지으면 어떻게 돼요? 예, 수를 놓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를 놓게 되면 내가 마음이 맑아지고 내가 마음이 위안이 돼. 그런데 이걸 다 넣어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런 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놓는 거래요. 저는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른 걸 하나 더 만들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건 제 생각이고. 그러니까 수를 다 놓을 수 있는데도 안 놓는 거죠. 왜? 아직 그 수를 다 만들면 소위 말하는 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없으니까. 아직은 님이 내 옆에 없으니까 일부러 천천히 만드는 거죠.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님 생각하다가 또 어떻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위안이 되니까 짓다가 또 놓아두고. 왜? 다 만들고 나면 없어지니까. 그게 이 밑에 있는 역설의 의미가 되죠. 되셨어요? 그치? 그럼 화자는 뭐가 돼요? 나. 대상은 내가 내 얘기도 하고 내가 당신 얘기도 하고.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님이 있어요 없어요? 님의 부재인데 님을 위해서 뭐를 놓아요? 술을 놓죠. 옷을 만들고 술을 놓고 있어요. 정서 밑에도 없습니까? 어디에요? 님에 대한 정성, 사랑. 그러면서 뭐 님이 없어서 내가 안타까움도 되고 뭐 아무튼 그것도 되죠. 요거는 괄호 정도.
이렇게 보는 게 낫겠어. 자, 이 시에서 다뤄야 될 게 이 부분, 마음이 이 부분과 그리고 나의 마음에 반으로 들어간다는 거, 이 부분 좀 구별을 좀 해둡니다. 되셨나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75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아, 아니다. 저거 안 했다. 48페이지 봅시다. 블랙핑크 48페이지 집중합시다. 블랙핑크 48페이지 상황 화자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화자는 님의 옷을 거의 다 만든 상태에서 주머니에 수놓으면 남겨두고 있다. 됐고요. 정서 및 태도의 밑줄 부재하는 당신 님에 대한 사랑과 정성 당신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 됐고요. 맨 밑에 구도적 의지적 지워버리세요. 화이트로 지우지 마세요. 나중에 이거 뭐지 그러고 또 지웁니다. 다음 시어의 수놓기 의미 별표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주관식 내신 보는 친구들은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수능에서는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수문예에서 수놓는 과정은 밑줄 님이 부재하는 동안 화자의 아프고 쓰린 마음을 정화 더하기 위로라고 쓰세요. 더하기 위로 쓰고 있죠. 더하기 위로 지니고 있다. 다음 그래서 표의 메뉴에 수놓기의 동그라미 혹은 형광펜으로 표시하시고 화자의 아픔을 정화 님에 대한 사랑을 지속 다음 사랑을 지속도 밑줄 좀 쳐두세요. 다음 상징적 의미 밑에 표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맑은 노래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그래서 수놓기를 통해 화자가는 마음의 위안과 정화 옆에다 대고 현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다음 표현 경어체의 곡진한 어투 밑줄 그 다음 추상적 관념의 구체한 밑줄 역설의 밑줄 그 다음 주제 당신에 대한 사랑과 기다림 수놓기에 대한 사랑의 비밀 되셨죠? 그 다음 수특 75페이지를 봅니다. 수특 75페이지 자, 1번 문제는 공통점인데 그닥 어려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1, 2, 3, 4번은 기억과 니은 둘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다음 2번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2번이랑 3번을 설명할 텐데 2번 문제 선지가 5개가 있어요. 자, 1번부터 보시면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끊어 다음 화자의 정서 변화를 형성한다. 자, A에는 있니 없니? A의 시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있어요 없어요? 3초 찾아보세요. A 보세요. 1초, 2초, 3초 있니 없니? 책이 없어? 복수해달라고 그러지. 앞으로 얘기하세요. 오늘은 늦었으니 끝났으니까. 다음 A는 있죠. B는 없어요. 정서 변화도 둘 다 없어요. 칠판 잠깐 볼게요. 자, 2가지 버전으로 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여기 보세요. 시간의 변화가 나타났으면 일단 A의 시간의 변화가 있는지 먼저 찾겠죠. 있네요. 그 다음 B의 시간의 변화를 찾겠죠.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 풀 때는 그 다음 찍 긋고 그 다음 2번 선지로 넘어가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푸는 정석이죠.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분석할 때는 수특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는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3강까지 숙제였으면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1강을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2강, 3강 끝까지 푸는 것보다 1강을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2강, 3강을 못했다. 그러면 전날 밤새 쉬면 되죠. 농담 아니에요. 그 정도도 안 하고 힘들어요. 서울에 있는 학원에 3년 전 제자가 남학생 2명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만났어요. 한 녀석은 수도권에 있는 K모 대학을 가고 한 녀석은 전문대를 갔어요. 이 전문대를 간 녀석은
윈터 때부터 시작해서 1월 달부터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침대와 핸드폰과 몸이 삼위일체가 돼서 들러붙어서 하루에 8시간 동안 먹방을 봤던 그 친구예요. 롤과 먹방을 봤던 친구예요. 일주일에 국어 공부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2시간이었어요. 3월 달에 어머니를 불러서 학원 그만두게 하십시오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어머니 저도 자식을 기르는 입장에서 제가 열심히 번 돈으로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한 돈으로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저는 차라리 이 돈을 모아서 나중에 다른 걸 해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애가 싫은 거 절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안 보내면 나중에 애가 원망할까 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이 어머니는 이마트에서 캐시 하신대요. 파트타이머. 그 돈으로 학원비를 내시는 거예요. 고생해서 버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애가 나이 먹어서 엄마 너 왜 나 그때 공부하라고 안 했어? 공부 안 시켜줬어?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게 아니겠죠. 그럼 원망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고생하신대요. 애한테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애 되게 착해요. 괜찮아요. 생긴 것도 멀쩡하고. 좀 시큼해서 그렇죠, 애가. 흐린 날은 잘 안 보이고 그래요. 이밖에 안 보이고 막 그러는데. 얘기를 했더니 애 진짜 착해. 내가 좋아했는데. 근데 남학생인데 공부가 안 돼요. 하려고 그래도 원체 안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갖고 그나마 그거 그래도 강제를 시켜갖고 그래서 전문대를 갔어요. 옆에 친구는 그 정도 안 하다가 불러서 얘기해갖고 결국은 좀 해서 이제 수도권의 대학을 갔는데 문제는요, 둘 다요. 가자마자 학교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군대를 가버렸어요. 군대를 가버렸어. 왜? 빨리 그냥 어차피 가야 될까 빨리 갔다 오자 그래. 둘 다 갔어요. 1학기 좀 있다가 학교 생활 좀 대학 생활 좀 맛보고 바로 군대를 갔다 온 거예요. 문제는 요즘이죠. 뭐요? 미치겠대요. 알바를 하려도 알바가 없대요. 아시죠? 요즘 상황. 코로나 때문에 1년 알바도 전부 다 지금 다 그만둬요. 그거 다 무급휴가 막 유급휴가 막 이렇게 다 나가요. 알바를 못하죠. 군대 갔다 와서 뭘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복학하려면 시간은 남았죠. 용돈은 없죠. 집에 엄마한테 받을 수는 있겠죠. 아직 나이가 22살이니까. 근데 군대까지 남자애들이 대한민국에서 남자가 군대 갔다 오면 보통 어른 대우를 하잖아요.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집에서 손 벌리게 애도 지가 스스로도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 용돈 정도는 벌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죠. 그렇다고 토익이나 토플 시험을 준비하고 그러는데 토익과 토플이나 이런 시험들은요. 목적이 있는 시험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 교환학생 가고 싶다. 그래서 토익 점수가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자른다. 그럼 토익 공부를 해야 돼요. 영어 공부랑 토익, 물론 토익도 영어 공부지만 목적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취직을 하려면 토익은 또 2년밖에 안 되죠. 2년 이내에 점수가 유효기간이 2년이니까 내가 4학년 되기 전에 최대한 점수를 좋은 점수를 받아내야죠. 몇 번 얘기했지만 요즘 대학생들이 4학년 졸업할 때 졸업 잘 안 해요. 졸업 유예 제도를 통해서 졸업을 연장합니다. 5년, 6년 가요. 등록금 일부만 내고. 왜? 어디에도 소속되어야 한 채 그냥 취준생이다. 이거 대단히 힘들거든요. 나이 24살, 25, 26 먹어서 엄마한테 용돈 받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스스로 되게 되죠.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얘들은 졸업하고 나서 다시 학교에 들어가서 뭘 하자 했더니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알바봐도 돈을 덜 받는 거예요. 왜? 최저시급이라고 있는데 최저시급인데 내가 어디 취직해서 최저시급분을 받는 것 같지만 거기는 뭐를 뗍니까? 세금을 떼죠? 그 다음 뭐를 떼요?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 다 떼요. 그럼 실수령이 20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래도 전문대를 나오면 자 보세요. 전문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자격증을 따려도 이것까지밖에 못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입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 뭐 하기도 하는데 힘들다는 거죠. 누구 이 새끼가 그때 내가 얘기했던 거 좀 듣지 그랬더니 그때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안 들렸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기 요즘 공부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경우 있는 거 저도 알아요. 선생님 자식이 있지만 얘가 공부를 막 안 한다고 그래도 저는 혼내고 공부를 시킬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중학교 가더라도 학원 별로 보낼 생각도 별로 없고 지금도 별로 안 다니고 얘가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친구들은 벌써 선행을 한대요. 강남 애들이 많아서.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막 중학교 1학년 본대요. 얘가 작년에 그러더라고. 아빠, 엄마 보고.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하는데 자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해야 돼? 그러길래 엄마는 얘기해요. 아빠도 옆에 있다가 저도 얘기하자. 아빠가
교육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오래 있는 사람이 그런데, 혹시나 친구들이 그러면, 다 소용없다고. 3학년 때는 3학년 걸 배우는 게 제일 좋다고. 그거 복습만 해도, 그것만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된다고. 너도 불안해하지 말고, 옆에 가에게도 하지 말라고. 여기서 선행학습 해본 사람들 있죠? 그렇죠? 다 부질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니네 그거 알아요? 저 같은 학원 강사 선생님들, 좀 이렇게 좀 웬만큼 된 선생님들은 자식들 학원 웬만하면 잘 안 보내요. 지가 가겠다 그러면 내비두지만 억지로 보내지 않아요. 왜요? 보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다니고 싶어서 다니는 학원은 얼마든지 보내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 강제로 보내는 학원은 다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걔들 그때 얘기했더니 미치겠대요. 쌤 알바 자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야, 나 지금 주위에서 알바 청탁 받은 것만 40건이 넘는다. 진짜 거짓말하고 애들 많아. 근데 쓸 수가 없으니까. 자리도 없고 힘들고. 약간 조금 힘들고 공부하기 싫고 이런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니들한테 굳이 딱 한마디 하지만 니들은 그나마 지금 괜찮아요. 눈빛을 봐도 내가 이 생활 오래 해서 좀 아는데 그나마 좀 괜찮은데 일부 몇몇 애들이 공부하겠다는 머리는 알죠. 근데 몸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가방 얘기했었죠. 가방 공부한 걸로 따지면 우린 올해 서영구는 충분히 갈 거예요. 그동안 공부했던, 가방이 공부했던 시간. 그지? 지난주에 얘기했었지만. 하기 싫을 때는요. 조금만 참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오늘 내가 할 것들 딱 정해놓고 이것만 하고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계획을 영어 단어 20개 이런 식으로 짜면 안 돼요. 수학 10문제 이건 곤란합니다. 적당한 양을 써서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요거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공부할 때 자, 니네 지금 시간표가 거의 다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시간표랑 학원 시간표가 거의 다 정해졌죠. 그러면 이거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재수반 할 때, 재수반 담임할 때 이거를 항상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애들 전부 다 표를 다 만들어서 표를 줘요. 무슨 말이냐? 월요일 내가 자습 시간이 몇 시간인지 써놔요. 순수 자습 시간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학원이 많아서 4시간밖에 안 돼요.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학원이 거의 풀이라서 자습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쉬는 시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 8시간 나오고 9시간 나오고 이 시간은 마음먹으면 14시간까지도 나와요. 풀프리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인강 틀어놓고 딴 거 해도 돼요. 그러면 이 14시간, 8시간, 4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공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될 국영수 비중이 있겠죠. 국영수 탐구 비중이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많은 날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 1에 3시간, 탐구 1에 2에 3시간. 나머지 이날은 어떻게? 밀린 거 조금 더 보충. 그러면 국어에 내가 국어를 문과인데 국어를 좀 못하고 영어는 1시간만 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영어는 매일 1시간씩 깔아 놓는 거예요. 근데 이날은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오늘 영어는 빼자. 그럼 국어 1시간 반, 수학 1시간 반, 뭐 수학 2시간 반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죠. 요일별로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 포맷을 짜두세요. 그럼 이거대로 무조건 해야 되느냐? 약간의 변동은 생길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이게 저는 재정반 했었을 때 담임 총소리랑 이렇게 내가 담임했을 때 반 애들 제가 표 만들어서 다 줬어요. 그리고 일일이 제가 다 걷어요. 그리고 한 명 한 명 전부 다 피드백을 다 해줬어요. 야, 너 수학이 2등급인데 여기서 수학을 이거밖에 안 하고. 애들은요, 니들은요, 잘하는 공부를 더 많이 공부해요. 왜? 재밌고 쉬우니까. 국어 세상에 1등급 나고 한 개밖에 안 틀리거나 거의 다 맞거나 하는데 일주일에 공부 시간이 뭐가 제일 많니? 그러면 국어가 제일 많아요. 니들은 원래 그래요. 재밌으니까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계속 더 하게 되는 거죠. 하기 싫으니까 수학하기 싫죠. 어렵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저거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정해놓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8시간인데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탐구 3시간, 영어 1시간이에요. 근데 세상에 수학하다가 수학에 미적의 그분이 오셨어요. 깨달음이 오고 와 이게 이거네라고 확 와닿아요. 현우진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지 우리 석원이 형 수업을 들었거나 수업을 들었는데 와 이게 이거구나로 깨달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하셔도 돼요. 수학을 5시간, 7시간 파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날 수학만 거의 4시간, 5시간씩 해도 돼요. 기본 숙제만 해놓고. 국어 30분, 1시간, 영어 1시간만 30분만 딱 해놓고 나머지 수학 7시간씩 때려버리세요. 대신 이거를 한 달, 2달 하면 끝장이겠죠. 그렇죠?
한 달, 두 달 하지 말고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어떻게 국어 공부나 뭔가 깨달으면서 확 팔 때 있니 없니? 있죠? 하세요. 대신 1, 2주 했으면 그 다음 주에는 밀렸던 거 당연히 보충을 해야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기본 공부 시간 이 포맷을 짜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되고 힘들 때 짜증나고 답답할 때 얘들아 머리를 리프레시를 시켜주되 좀 긴장이 안 되면 그걸 한번 해보세요. 뭐? 내가 1년 뒤에 뭐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지 말고 1년 뒤에 내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학에 가서 어디 과에 가서 내가 뭐 하고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니들은 저런데 가끔 가다가 게임하는 애들 있어요. 롤하거나 뭐 하거나 게임하는 애들인데 핸드폰 게임을 하고 뭘 하는 애들 있는데 잠깐 10분, 20분 괜찮죠? 괜찮은데 1시간, 2시간, 일주일에 2시간, 4시간, 6시간 게임을 한다? 그럼 내년에 어디가 뭐 할까요? 내가 분당 청소를 다니면서 주말에 눈치 보면서 또 롤하고 있을 거예요. 야, 남자애들아 7개월만 참으면 12월 3일이 지나고 논술이 끝나고 나면 하루에 20시간씩 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잉여인간으로 사세요. 여자들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막 특히 카톡 많이 하는 애들 그죠? 친구들이랑 참 뭘 할 얘기가 많죠. 그렇죠? 그지? 3시간 동안 카톡하고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해 뭐 이러죠. 그렇죠? 뭐 남자 여자의 습성이기도 하죠. 저도 뭐 그럴 때 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참아야지 공부 안 되는데 짜증내는데 참아야지 그러지 말고 공부 안 되면 리프레시를 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행위를 하세요. 짧게.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요것만 하고 뭘 해야지 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본 포맷 꼭 기억하세요. 짜보세요. 집에 가서. 표를 만들기 쉽잖아요. 내가 월요일 자습 시간이 몇 시간 되지? 그 다음 하나만 더. 내가 오늘 자습 시간이 6시간이면 계획은 5시간만 짜는 거예요. 알겠어요? 니들은 욕심이 많아서 6시간이면 꽉 채운 6시간을 겨우 집중을 해야지 할 수 있는 6시간 계획을 세워놓고 끝나고 날 때 아 씨발 또 못했어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웃는 새끼들은 어머 내 얘기야 이거야. 잘 들으세요. 자 오늘 자습 시간이 6시간이면 공부 계획은 몇 시간을 세운다? 자 이건 원래 7월 달에 할 얘기인데 7월 달에 여름방학 때 슬럼프가 한번 오기 때문에 그때 할 얘기인데 미리 해드릴게요. 6시간이면 5시간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할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투두리스트를 만들고 지워나가면 되겠죠. 지운 다음에 5시간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1시간 여유 시간이 생겨요. 그럼 이 1시간 동안 뭐 할까? 와, 다 했네? 놀아야지. 그리고 놀까요? 물론 쉴 때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근데 오늘 할 거 다 했네? 매일 놀면 안 됩니다. 쉬었는데 1시간 남았네? 다 했네? 조금만 더 할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조금만 더 해요. 조금만 더 하고 집에 가서 어떻게 돼요? 자려고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도 이미 그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뭐 했나 싶은 친구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뭐 했나 싶은 친구도 있겠지만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이 돼요. 지금 벌써부터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학교 안 가는 있을 텐데 조금만 더 해놓고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공부했나 안 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는 뭐를 하면 된다? 내가 한 것들 지운 것들을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오늘 할 거 다 했네? 그리고 조금 더 했네? 아 그럼 오늘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자자. 그러고 주무시면 돼요. 이게 쌓이죠? 이게 쌓이고 쌓이면 불안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돼요? 자존감도 회복이 돼요. 이게 오래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니네 선배들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세뇌시키는 것 같지만 좀 보세요. 어차피 6시간 공부할 거 6시간에 예를 들어서 100개밖에 못하는데 빡빡하게 100개 써놓고 사람이다 보면 그날 공부 안 될 때 있니 없니? 매일 그러니? 6시간 계획 세워놓고 5시간 세워놓고 1시간 공부 안 되면 좀 딴짓 좀 하다가 그래도 집중해서 딱 끝내놔요. 그럼 오늘 할 거는 끝냈잖아요. 이러고 하루 마무리하고 매일매일 쌓아가야 돼요. 지금 200일 좀 넘게 남았죠. 얘들아 200일이라는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생각하세요. 저는요, 참고로 저도 요즘 오늘 하루만 살아요. 제가 일주일 중에 제일 힘든 날이 토요일이에요. 육체적으로. 물론 요즘 대성에서도 월요일, 목요일은 아침 8시 반부터 수업하기 때문에 6시 반에 일어나요. 6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8시 반부터 거짓말하고 11시 반까지 수업을 해요. 중간에 특강이기 때문에. 근데 중간에 좀 비는 시간이 있어요. 한두 시간 쉬어요. 뭐 쉬는 것도 아니죠. 니네 수업 준비할 거 자료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니까. 또 똑같아요. 우리 아들한테 제일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5살, 6살, 7살 때 겨우 말을 떼고 이제 했었을 때 제가 보여준 모습은 쉬는 날 가끔 집에 있으면 뭐 했을까요? 수업 준비하고 공부하고 교재 만들고 이런 거 했으니까 걔가 했던 말이 공부라는 말을 6살, 7살 때 처음 알더니 그때 하던 말이 아빠 또 공부해? 그거예요. 오랜만에 집에 있는데 애가 아빠랑 놀고 싶은데 뭐 하고 있으니까 아빠 또 공부해? 그러면 그 말을 딱 들으면 아니야 좀 이따 해도 돼. 그리고 무조건 애랑 놀아요. 그리고 일단 빨리 재워요. 9시 되면 재워요. 그리고 누워서 서로 옛날 얘기해주고 네버엔딩 스토리 하시죠? 그치? 네버엔딩 스토리 해줘요. 뭐 콩쥐가 팥지렁 했는데 그치? 소가 나타나서 어떻게 돼? 그게 마차로 변했단다. 그래갖고 마차로 변해서 어떻게 12시에 신데렐라를 태우고 갔지? 뭐. 그리고 신데렐라를 태우다가 신발이 벗겨져서 오는데 뭐 그치? 누구를 만나? 그치? 웬 백마탄 왕자가 그치? 할머니가 사과를 주면서 이거 한번 먹어볼래? 뭐. 그런 얘기 해요. 7살 때 몰라요. 한 9살 되니까 10살 되니까 이러다가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를 하느냐? 이제는 마블로 하고 있어요. 왜? 아이언맨이 있는데 그리고 아이언맨을 탄생시켜요. 그러다가 원더우먼이랑 싸우다가 그럼 걔가 자꾸 잘 때 물어봐요. 아이언맨이랑 슈퍼맨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저는 당연히 슈퍼맨이 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아빠 그래도 크립톤 행성에 운석이 있으면 안 되잖아. 괜찮아 크립톤 행성 없어졌어. 막 이런 얘기. 그래서 내가 요즘 얘기를 안 해줬더니 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줘요. 보세요. 다시 돌아가서 그거예요. 저도 오늘 하루만 참자 이 생각해요. 다리 아프고 종아리 터질 것 같고 집에 가면 진짜 거짓말하고 다리가 너무 뜨거워서요. 차가운 수건으로 수건으로 적셔갖고 다리 이렇게 세우고 거기 다리를 차가운 수건으로 감싸놔요. 너무 뜨거워서. 오늘 하루만 참자. 오늘 하루 즐겁게 수업하자. 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똑같은 거 지금 4번째 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외울 지경이에요. 근데도 하는 이유는 니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반 반이 다 구성원이 달라요. 막판에 솔직히 니들 수업하는 게 올해는 나 진짜 처음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표 짜면서 수희 새끼들 막판에 씨발 힘들면 어떻게 하지? 안 그래도 과목 간 새끼들인데 천만다행이에요. 니네들이 엄청 밝아져서. 여기서 더 밝아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건 조충 환자예요. 지금 제가 공부한 얘기 여담도 들어갔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알겠어요? 자, 다시 돌아가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있는데 2번 선지 잠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죠? 뭐가 나와요? 회의적이 있고 냉소적이 있죠. 회의적 뜻이 뭐예요? 니들은 회의적 그러면요. 그냥 느낌으로 안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회의 뜻이 뭡니까? 품을 회자에 의심할 의자. 그래서 뭡니까? 의심을 품다예요. 내가 올해 대학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죠. 그렇죠? 머리가 많이 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죠. 냉소적은 뭐예요? 냉소.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차갑게 비웃음이 되죠. 요 개념 정도는 알아둡니다. 그러면 문제 풀고 나서 끊어보면 2번, 3번, 4번 전부 다 A, B 다 안 되는 걸 알아요. 자, 이런 문제는 쉬워요.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 요게 어렵죠. 되셨어요? 답이 5번인 건 쉽게 찾고요. 다음 3번에 복이 나오는 거 잠깐 봅시다. 자, 그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우리 복이 나오는 문제는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복이 나오는 문제? 자, 칠판 잠깐 보세요. 수능에서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보기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이 보기 나오는 문제는 문학에서 4문제가 나와서 12점이 되죠. 전부 다 뭐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외적 기준
외적 중보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문제예요. 많이 배우셨죠? 푸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우리 비문학 독서에서 했던 거 잠깐만 봅시다.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있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기억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것들 중에서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를 결론이 대전제를 벗어난 결론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 다시 한 번 더. 결론은 대전제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전제를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대전제가 뭐가 돼야 된다? 근거가 돼야 된다. 여기를 벗어나서는 안 돼. 대전제를 벗어나서는 안 돼. 외적 중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문제는 이 보기가 바로 뭐가 돼야 되니? 바로 대전제가, 외적 중거가 대전제가 돼야 돼. 그러면 대전제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 보기에 반드시 있는 내용 있어야 한다. 제가 한번 몇 번 설명했었는데 기억 한번 되살려 보세요. 반드시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 보기에 있어야 된다. 보기에 직접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뭐 or 반드시 뭐는 돼야 된다? 추론 가능한 선지여야 된다. 두 번째가 더 중요하지. 근데 1번은 너무 뻔한 얘기인데 실제로 1번 가지고도 답의 근거가 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이 2번 문제로 나오죠. 말 그대로 뭐예요? 이거 가지고 뭐 본문 해석 적절히 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물어보겠죠.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하는 문학 감상 능력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보기를 가지고 뭐 본문의 의미 제대로 파악했는지 이거는 진짜 문학 실력이 되죠. 계속 읽으면서 감상법을 연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정도는 좀 알아두고 보시면 되죠. 다음 수특 76페이지를 봅시다. 거의 다 끝나가요. 간단해. 제목이 뭐예요? 윤사월. 윤달이 뭐니? 윤달 알아요? 윤달이 몇 년에 몇 번 있을까요? 4년에 한 번 있는 것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의미합니다. 2월 달에 29일까지 있는 게 윤달인 줄 아는데 윤달이 몇 년에 몇 번인지 아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에 진짜 거짓말하고 10,000명도 채 되지 않을 겁니다. 19년에 7번 있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수능에 절대 안 나고 죽을 때까지 몰라도 돼요. 근데 윤달이 뭐냐면 뭔지는 알아야겠죠. 음력이랑 태음력이랑 태양력이랑 다르죠. 근데 그거를 시차를 좀 보정하려고 윤달이 들어가요. 정말 신기한 게 윤달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비슷하게 맞춰주는데 됐어요. 몰라도 돼요. 자, 윤달에는 뭐 하느냐? 수의를 맞춰요. 수의가 뭐예요? 수의. 죽을 때 입는 옷 있죠. 그렇죠. 수의를 맞춰요. 그래서 만약에 5월달이 윤달이다 그러면 그냥 음력 5월달에 있고 그 다음이 윤달 5월이에요. 이해돼요? 거기다 대고 엄마 윤달이야 수의를 맞출까 그러면 니네가 수의를 입을 수가 있어요. 알겠지? 아직 엄마 아빠 돌아가실 때 안 됐죠? 자, 제목은 윤사월.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송화가루가 뭐니? 요즘 날리기 시작했죠? 몰라요? 소나무 꽃 누런 거 차에 누렇게 낀 수지는 나무 많잖아요. 자 그만해야지. 송화가루 날리는 거니까 시간적 배경이죠. 외딴 봉우리니까 공간적 배경이죠. 뭐 시간 공간 다 나왔네 그러지. 외딴 봉우리야. 느낌이 어때요? 외딴 봉우리. 느낌이 어때? 막 북적북적하고 좋아 보이니? 쓸쓸하겠니? 쓸쓸하겠지 그렇지?
지원아 일단 저기 블랙핑크라도 보세요.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꾀꼬리에 동그라미 별표 꾀꼬리 울면 동그라미 별표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그냥 눈먼 처녀야 문설주에 귀대이고 엿듣고 있다. 니네 같으면 이걸로 수능 뭐 내겠니? 뭐 낼 거 있을까? 내기에는 치가 너무 단출하지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 좀 하나 더 해줘. 오랜만에 저기가 나왔죠. 화자 누구예요? 관찰자죠. 대상 누구 얘기해요? 얘들아 이 시가 누구 얘기하니? 눈먼 처녀 얘기하죠. 그죠?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뭐가 됐어요? 계절상 윤사월의 외딴 봉우리에 누가 뭐가 하고 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산지기 눈먼 처녀가 뭐 하고 있어요? 혼자 외롭고 뭐 쓸쓸하잖아요. 니들 이 느낌 잘 알잖아요. 어? 모르니? 매일매일 느끼지 않아? 외롭고 쓸쓸. 자, 쓸쓸하죠. 정서 밑에도 어때요? 꾀꼬리가 울리고 나서야 눈먼 처녀. 여기 봐봐. 외딴 산에 있는 외딴 봉우리에 있는 외딴 집에 있는 눈먼 처녀가 얘가 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추우면 대충 겨울인 거 알고 따뜻해지면 그런가 보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제서야 꾀꼬리 울음소리 들리니까 이제 뭐가 왔다? 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문설주 기대에 엿듣고 있대요. 뭐를? 봄에 대해 외부 세상이나 바깥 세상에 대해서 엿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정서 밑에도 당연히 얘는 외부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외부 바깥 세상에 가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들을 거, 이 관찰자가 이 눈먼 처녀에 대해서 보면서 약간 뭐를 느끼겠어요?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표현상의 특징으로 뒤에 삼지 나오는 거 미리 해버립시다. 표현상에서는 이거는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원경에서 어디로 가요? 근경으로 가죠. 자, 그러면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원경은 뭐예요? 당연히 멀리 있는 거죠. 근경은 가까이 있는 거. 이 정도는 알죠? 그러면 얘는 작은 대상이에요? 큰 대상이에요? 큰 대상이 되죠. 얘는 뭐가 돼요? 작은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에서? 세 개 찾아보세요. 어디에요? 시어. 제일 처음에 어디 있어요? 외딴 봉우리에서. 그 다음 외딴 집으로 가서 하나 더 나오죠. 뭐? 문설주죠. 요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설주. 친구 이름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문설주가 되겠죠. 되셨죠? 요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블랙핑크 잠깐 봅시다. 보시면 49쪽이에요. 상황, 핵심 정리, 밑에 상황. 화자는 눈먼 처녀로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다.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야. 조용하고도 쓸쓸한 산중 위에 꾀꼬리 소리만이 들리고 눈먼 처녀는 숨주고 그 소리를 엿듣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 있다. 그지? 어쨌든 눈먼 처녀의 애틋한 그리움. 자, 정서 및 태도에 애틋한 동경과 그리움. 애틋한 동경과 그리움. 호기심도 있고 동경도 있고 그리움까지는 그렇고 호기심과 동경. 그지?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시역. 꾀꼬리 울음의 역할 나왔죠? 자, 요런 게 이제 서술용으로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올 수 있어요. 눈먼 처녀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진 존재이다. 하지만 눈이 멀어지려 바깥 세상을 인식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꾀꼬리 울음이다. 밑줄. 가능하게 하는 것 꾀꼬리 울음. 바깥 세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 꾀꼬리 울음. 그래서 꾀꼬리 울음 소리를 듣고 눈먼 처녀는 윤살이라는 밑줄.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을 지니는 것이다.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 위로 올라가서 원경에서 근경 밑줄 3번 표현에 원경에서 근경 밑줄 끝내줄게요. 뭐 얘들아 행동도 일종의 그죠? 간접 제시예요. 운율의 3원본 밑줄
주제 밑줄. 다음 수특 잠깐 돌아가면 아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냥 보기만 봐. 윤동주의 자아상이 나오는데 이 시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안 합니다. 다른 반도 안 했고 하나만 더. 올해 수능에 윤동주의 자아상이 나올 확률은 마이너스 74%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내신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안 끝났어요. 책 덮지 마세요. 수특 77페이지 펴보세요. 수특 77페이지 펴보세요. 안 끝났다고요. 3분 안에, 2분 안에 1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선지 2개만 설명합시다. 1번에 시적 정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정조의 밑줄. 뜻이 뭐예요? 정서와 어조예요. 어조는 태도도 되고요. 정서와 어조가 되고요. 다음 2번 선지에 색채 대비가 있습니다. 칠판 보세요. 흰색과 검은색이 나왔어요. 색채 대비 OX. 대답하세요. 색채 대비 돼야 안 돼요? 네. 빨간색과 파란색 색채 대비? 그럼 흰색과 노란색은? 보색 대비 안 되잖아. 회색과 검은색은 색채 대비? 지금 미술 시간이냐 이 자식들아? 색깔 다른 거 2개 이상 나오면 다 색채 대비예요. 알겠어요? 개념 정확하게 알아둡니다. 됐습니까?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